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0월 9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죠. 그래서 한글날을 또 맞이해서 정치를 풍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10월 9일자 방송이긴 하지만 사실상 10월 첫 번째 주에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치면 소식입니다. 드디어 정치개혁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여야의 독점을 깨기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에요. 지난 4일 날인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20명과 함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리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그 정치개혁 법안이에요. 이제 참여한 그 정당들을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이고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까지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있는 모든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건데,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국회의원들은 300명인데 이 법안에 함께 발의했던 의원들은 2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론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당론이면은 바로 통과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이런 정치개혁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군소정당, 작은 정당들을 원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에 253명이 지역구고요.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역구 127명, 그 300명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린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구 127명이랑 똑같은 숫자인 127명을 권역별 비례대표, 그리고 전국 비례대표 46명 이렇게 나눴네요. 대략 보니까 현재도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이게 이제 전국 그 비례대표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46명으로 거의 그대로 두고 현행 지역구 의원인 253명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지역구에서 지금처럼, 그리고 절반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자, 이런 취지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 그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간간히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전국 비례대표 현황으로 해도 되잖아요.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는 건.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이 지역별로 워낙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남권에는 민주당이 만년 여당이라든지 영남권에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권역별로 워낙 정치적 색깔이 독특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개혁 법안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선거구로 나눠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고요. 예를 들면 권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로 권역의 의석수를 확정하고, 예를 들면 1권역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나온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는 확정을 하고, 지역구 의석이 이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석을 메꾸는 방식이죠. 지금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원내로 진입한 군소정당들의 목소리와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넣었는데요. 교섭단체 요건, 이것도 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섭단체 요건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를 했고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국고 보조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배당이 되는데 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싹 쓸어가죠. 거의 제 기억으로는 몇백억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요 사이에 군소정당들은 거의 국가의 보조금 제도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현행을, 거대 양당에게 정치자금을 우선 배분하는 이 현행 구조에서 소수당에게 더 많이 배분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설립 요건이 있죠. 사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해볼 기회가 또 많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정치와 관련된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다른 나라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정당. 예를 들면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성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관심은 화성시 의회까지, 화성시장까지 관심이 있지, 뭐 경기도 의회라든지 뭐 중앙정치는 잘 모르겠어. 다만 우리 지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 이게 다른 나라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정당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7개 광역시도당 중에서 최소한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모이고, 그리고 서울에 그 서울에 중앙당을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해야 정당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인정된 정당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라든지 정당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당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정당을 만들 수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죠.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도 만들 수 있도록 이 내용에, 이번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담았다는 거죠. 이야기만 잠깐 들어보시더라도 현행법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정치개혁 법안이라고 느낌이 빡 오시죠? 문제는 이제 이게 동력을 좀 얻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 기사를 보면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건, 대선과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발의가 됐다. 사실은 이 정치개혁 법안이 밀려서 예를 들면 내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직전에 또 올라오면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어물쩍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게 늘 문제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번 하반기 내에 정치개혁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되고 내지는 개정이 되고, 다음 해부터 이 총선을 준비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것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예전에 선거에 닥쳐가지고 막 올라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발의가 됐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과, 어쨌든 발의야 20명이 발의는 했지만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거대 양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좀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정치면 기사 준비했는데요. 저는 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막말 내지는 망언, 이렇게 볼 때 지난주 최고의 망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윤석열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죠.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 특히 부자들이나 재벌들,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정부는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 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 원까지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약간 어렵죠? 숫자가 나오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재벌이나 이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죠. 이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는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 1천억 원이 감소할 거죠. 왜?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는 각 연도별 세수 감소를 합산한 것이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4년간 총 무려 60조 2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지난 5일 날이에요. 5일 날 국정감사 이틀째였는데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죠. 과세 표준 3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에게만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의 망언이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이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 즉 대기업은 부자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저는 한번 제가 뭐 아직 금배지를 달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는 뭡니까? 예를 들면 집을 뭐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고 재벌의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고 이들을 다 빼고 나면 도대체 부자는 누굴까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지난주 최고의 망언이 아닌가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변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낙수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빗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어쨌든 누구든 잘 살고 누구든 뭐 부유하게 되면 이 효과들이 주변으로도 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또 주장을 했어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되고 그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간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조금도 주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아니 지난 70년이 넘는 한 80년에 가까운 대한민국 현대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사회 불평등은 점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지만 낙수 효과 그런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낙수 효과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 재벌들의 선의에 기대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선의에 기대는 것을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는 그런 선의는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서부터 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최근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이 소득세 최고 구간 인하 등의 감세안, 이 감세안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영국에서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자 감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상 다 중단을 하고 실제로 서민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방향이 시급하게 빠르게 선회가 돼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입니다.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도 이제 이것도 참 진짜 기가 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값싼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도입하자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을 한 거예요. 지난 3일 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던 거고요. 지난달 27일 날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던 게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라는 거였고요. 서울연구원 등이 현안 파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국에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 들여오겠다는 거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잠깐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싱가포르, 홍콩,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동남아, 우리 아시아 쪽 얘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가사 도우미, 입주 가사 도우미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 등 이웃 동남아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 싱가포르에는 26만 명, 홍콩에는 39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체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요,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이 도우미와 함께 사는 게 보편적이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월 100만 원을 밑도는 급여로 입주를 해서 가사육아를 전담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값싼 노동력은요, 첫 번째, 가사 노동자들은 고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가지고요, 최저임금이 없대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고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긴 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내국인과 다른 근무 환경을 용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가사 노동자들이 사회보험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통상 이들 나라의 가사 노동자들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56%, 절반 정도 수준밖에 벌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입주 도우미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명확한 근무 시간이나 업무 영역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고용주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 심지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권을 뺏기고 또 우리 가족 문화야, 우리나라 가족 문화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규칙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가사 도우미의 임신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난 2017년에 비슷한 논의가 있었나 봐요. 제기가 있었나 봐요. 당시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지급을 지향하는 현재 한국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 바 있고요. 특히 사실은 우리나라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런 게 또 그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사 노동자들은 꽤 많이 계시죠. 이분들도 근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6월부터 한 3개월 전이죠. 올해 6월부터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 기관을 통해서 고용된 가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무화돼 있죠.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제안이 현실화가 되려면 이런 어떤 법부터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려되는 점들은 이런 게 있죠. 가사 노동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가사 노동자로 들어온 외국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일자리로 일단 들어오고 나서 이탈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급여 외에도 이런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관리 비용은 사실은 계산이 안 된 거죠. 그러나 그 이민연구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 정부와 고용주 개인이 사실상 치르는 관리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 가정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의 건강보험, 병원비, 6개월마다 받는 검진비, 입국 교육비, 2년마다 본국 귀환때 드는 항공료도 고용주 부담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권에 대한 국제사회 기준이 높아지면서 관행적으로 무시했던 고용주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도우미 공간이 포함된 주택 설계가 보편적이래요. 그래서 숙소 제공에 따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기까지가 기사에서 소개했던 요 내용들인데, 저는 뭐 몇 가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아니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해 나가고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이것을 일단 양육비를 낮춰주면 되지 않겠어? 사실은 너무 좀 단편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는 이 가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공공 서비스 영역이잖아요. 보육, 육아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공공 서비스의 영역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말도 대두가 되었죠. 저는 향후에 이 돌봄 노동은 사실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 노약자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인구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굉장히 더 심해질 거라고 하잖아요. 돌봄 노동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영역으로 이미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또 심란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영역들마다 임금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사실은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런 돌봄 노동이라는 건 뭐 여성들이 전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어렵게 지금 대한민국의 돌봄 노동의 영역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은 제기가 되니까 사회서비스원, 공적인 뭐 경기사회서비스원, 서울사회서비스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도 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에 대해서도 약간 철퇴가 내려지고 있죠. 저는 뭐 이런 그 공공 영역에서의 돌봄 서비스들,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이 내에서의 또 돌봄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공공 안전망을 충분히 더 확충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값싼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도입해서 뭐 이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제안을 딱 보자마자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인데요. 와,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그 단독 기사로 낸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일단 제목만 읽어볼게요. 온실가스를 뿜어댄 기업들이 되레 그 덕에 5,6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거죠. 포스코가 557만 톤 제일 많았고요. 삼성전자가 99만 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2차 계획기간, 이게 이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안이었는데, 이 동안에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 예를 들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이죠. 이걸 배출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남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배출권에서 남으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양이 2,620만 톤에 이르러서 이걸 팔아가지고 약 5,6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대요. 정말 기가 찰 일이네요. 이건 이제 지난 그 2015년, 2020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2차 계획 기간에 관한 분석 실태가 공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기업에 이 허용량을 준 거고, 그래서 허용량을 다 채우자. 내가 만약에 허용량을 넘겼어.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용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내가 남긴 게 있으면 너는 착하다. 그래서 너는 남은 양만큼을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판 돈이 기업들이 그럼 이제 또 돈을 벌겠죠. 그래서 포스코, 삼성전자 등등 해가지고 삼성 뭐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이득을 챙겼는데요. 그 모든 돈이 5,600억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건 간단한 문제잖아요.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고 하니까 뭐 온실가스 뭐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취했나 보다. 근데 문제는 기업에 할당한 양이 너무 후하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온실가스를 좀 낮추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를 팔아가지고 또 기업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당연히 이런 양들과 관련된 조치들은 이 기업에서 제기를 한 것을 기업에서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던 거를 다 수용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는 보면서 진짜 열받았습니다.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몫인가요? 이 이면에서 또 저들은 이 돈을 또 챙기고 있었단 말인가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은 기업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 그러니까 무상으로 할당해 주는 건데요. 이 비율을 굉장히 많이 좀 낮춰야 되고, 그리고 배출 허용의 총량, 이게 너무 높으니까 기업에서도 계속 양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정말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옛말에 정말 그 돈 버는 놈 따로 있다고 모두가 다 이번에 뭐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서민들은 힘드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을 하니까 은행들은 돈 빌려줄 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웃는 놈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처음으로 정말 우리가 한 3만 명이었나요? 모여서 기후위기 그 정의행진, 대행진도 하면서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그거를 뭐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척 하면서 그 이면에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 돈을 버는 요구가 또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이 정책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은 국제면 소식인데요. 멀리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25일 날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는데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들이 압승을 거두었고요. 그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 이탈리아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죠. 여성 총리로 취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언론과 정치의 화두가 이 이탈리아 총선이었는데 걱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의 주요 인물들뿐만 아니라 조 날리면 아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기로에 섰다고 우려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극우 성향이라는 거고 파시스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히틀러가 있었던 것처럼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있었죠. 이들을 파시스트라고 했는데 이 파시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두 주 전인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외신이 철저하게 서방 언론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목소리를 듣는 건 쉽지가 않죠.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해서도 서방에서는 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극우, 뭐 예전처럼 파시스트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다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소개하는 칼럼이 있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과 교수가 경향신문에 낸 칼럼이고요. 이탈리아 국민의 도전과 실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논란의 핵심은 멜로니와 이탈리아 형제들이 그 접두사가 무엇이든 파시스트라는 점이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이 멜로니를 보도하면서 파시스트나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멜로니는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 사회운동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며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들도 종교나 가족이나 국가를 강조하고 LGBT, 성소수자들이나 이민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멜로니는 수차례 과거의 파시즘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에 이탈리아에서 집권했던 이 이전에 이제 들어보셨나요? 오성운동이라든지 뭐 동맹 이런 곳에서 여기는 이제 주로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집권했을 때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주장들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들이 집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는데 이 정병기 교수가 분석하기에 이번 이탈리아 총선의 승패는 포퓰리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좌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안에서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당들도 있죠. 근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하락을 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포퓰리즘은 여전히 이제 이 포퓰리즘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약간 그 파시스트적인 입장을 띨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 이렇게 본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전폭적으로 좀 소통하고 듣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퓰리즘의 일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포퓰리즘 정당들에 대한 표들을 좀 주어왔던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했을 때 과거에 집권을 했던 오성운동이나 동맹,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정당들은 집권 후에 포퓰리즘 성향이 줄고 기성 정당화함으로써 지지율이 줄었고 여전히 이 멜로니라는 총리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이 정당은 좀 더 신선한, 그러니까 포퓰리스트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를 좀 더 받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탈리아 국민들은 계속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 기성 정당에 대한 이 비판들을 좀 이 표로 하고 해오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방 언론에서 걱정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서방 언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서구에 있는 기성 정치권들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이 뭐 사회 민주주의자든 아니면 자유주의자든 아니면 보수주의자든 상관없이 미국에서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그 서구 유럽 사회의 기성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성 정당 같은 정당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당 같은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모르는 뭐 이런 정당들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방 언론이 이번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과하게 이 뭐랄까 걱정하는, 비판하는, 지적하는 이런 게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칼럼에도 나오죠. 그럼에도 유럽과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탈리아 형제들의 민족주의 포퓰리즘과 연정 파트너인 동맹과 전진 이탈리아, 그러니까 연정을 꾸리잖아요. 이 연정 파트너 중에 동맹과 전진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 성향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쪽을 편을 좀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방 언론에서 걱정했던 지점이라는 건데요. 정병기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파시스트 논란을 떠나서 우리나라 상황과 비춰볼 때 부러운 점도 보인다. 뭐냐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민족주의 성향은 이탈리아 보수의 핵심이다. 원래 자국의 독립과 자존을 지키려는 민족주의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에서도 보수주의의 본령이다. 그리고 포스트 파시스트일지라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은 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수는
국민보다 미국을 더 두려워하고 국민의 자존보다 사대적 동맹에 더 가치를 둔다. 이런 지점들. 저도 뭐 그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는 사실 정말 특이하죠.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극우 사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은. 예를 들면 뭐 독도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보수라고 한다면 뭐 굳이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이런 가치들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보수는 독도 문제에서도 뭐 일본과 대립을 하기보다는 좀 더 친일적인 행태, 뭐 미국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자존심이 필요한 문제에서도 굴종적이고 사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체는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친미, 친일, 극우, 사대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보수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국민들의 이 도전과 실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당들을, 기성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94년에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의 기민당의 부패 정치에서 벗어난 이탈리아 국민은 신생정당 전진 이탈리아의 집권의 기회를 주었고요. 2008년에도 역시 신생정당이었던 오성운동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서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도했으며 올해 총선에서는 멜로니 총리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형제들을 통해서 기성정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성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이 안쓰럽다. 우려 속에 2024년 총선이 다가온다. 라고 정병기 교수는 어떻게 보면 그 평가, 논평을 한 거죠. 자, 새로운 도전, 우리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정책 실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도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받기에는 정말 이 부족한 정당들의 현실인 건데, 문제는 그러면 새로운 도전과 실험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가오는 2024년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제3의 정당이 뭐 전국을 다 뭐 제1당이 된다든지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힘들었던 1당과 2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런 그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의 소식들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10월 9일 한글날 비가 정말 이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나면 조금 더 추워진대요. 건강에 좀 더 유념하시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